회로 이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회로망 해석 그리고 삼상교류, 2단자, 4단자 회로망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회로 이론의 내용은 어쨌든 중심적으로 회로를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 이 시간에 특히 더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초와 응용이 다 여기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습니다. 회로망 해석에서 태분행 정리와 노튼 정리, 그리고 중첩의 정리, 밀만의 정리, 브릿지 평형 회로,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내용이고, 회로에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먼저 태분행 정리와 노튼 정리를 보는데, 이건 이제 등가 회로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 놔두고, 일단 중심 내용부터 보게 되면 여기 RL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어떤 이제 부하죠. 이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이 공급될 거예요. 그러면 부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하에 연결된 선이 있을 텐데, 그 선에서 몇 암페어 또는 몇 볼트의 전압이 공급되는가, 이거를 이제 해석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야지만 RL에, 즉 부하 저항에 얼마만큼의 전류 전압이 흘러서 전력이 얼마나 전달되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때 이 그림에서 보면 이 RL을 제외한 이 RL에 공급되어지는, 이렇게 이제 전류가 공급된다고 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이곳,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실제 회로라고 표현이 됐는데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알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렇죠? 부하의 입장에서는 전류가 얼마 나오느냐, 이것만 잘 알면 전력이 얼마나 RL에게 전달되는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전류는 어떻게 나옵니까? 전류는 전류원이나 전압원에 의해서 전류가 나오게 되겠고, 전압원이나 전류원으로부터 이 저항이 RL까지는 저항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냥 단순히 도선만 있어도 도선에 저항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제 회로를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래서 태분행 정리 같은 경우는 전압원과 저항으로, 노튼 정리 같은 경우는 전류원과 저항으로, 그 왼쪽 부분에, 즉 RL이 바라보는 회로를 단순화시켜 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이론 정리가 태분행 정리, 노튼 정리고, 그 중에서 이 태분행 등가 회로를 이렇게 비유 그림처럼 구성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모든 회로를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태분행 등가 전압 VTH라고 하는 게 있고, 태분행 등가 저항 RTH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알면 이 회로에서 RL에 어떤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RL에 흐르는, 또는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에서 전류를 구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런 형태로 이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분행 등가 전압은 우리가 이제 부하 저항에서 등가 전압을 얼마인지 어떻게 구하는가, 그리고 등가 저항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과정이 또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먼저 VTH를 구하는 방법은 이 RL, 즉 오른쪽 회로를 개방하는 겁니다. 개방해 놓으면 전류가 하나도 흐르지 않을 테니까 VTH가 그대로 구해지겠죠. 개방 회로 상태의 전압이 바로 태분행 등가 전압이 되는 거고, 태분행 등가 저항은, 여기 저항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전류가 흘러야지만, IL이 또는 어떤 전류라든지 흘러야지만 RTH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R은 I분의 V가 되는, 이런 형태로 R을 구하기 위해서는 RL을 단락을 시켜줘야겠죠. 단락. 여기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그대로 저항 RTH를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락했을 때 단락 저항이 되는 겁니다. 단락시켰을 때의 회로의 저항이 바로 태분행 등가 저항 RTH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개방했을 때의 전압을 구하고, 저항은 단락해서 저항을 구한다. 요거를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알아두면 되고, 회로를 봤을 때 RTH와 RL을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잘 보아서 익숙해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보시면, 다음에 이제 노튼 등가 회로가 되는데, 노튼 등가 회로는 태분행 등가 회로를 노튼 등가 회로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전압원을 전류원으로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쉬워요. 일단 태분행 등가 회로를 구성을 하면 바로 노튼 전류와
노튼 등가 회로의 저항을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죠.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저항분의 전압으로 바로 태분행 회로 가지고 다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저항은 그대로 태분행 저항이 노튼 저항으로 그대로 옮겨지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병렬인 거죠. 그죠? 예, 태분행 등가 저항은 직렬 저항이 전압원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 노튼 등가 회로는 전류원과 전류원의 병렬 연결된 노튼 등가 저항,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노튼 등가 회로로 그리고 태분행 등가 회로로 변환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자유자재로 변환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여기 주어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많이 출제됩니다.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 중첩의 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첩의 원리는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첩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살펴봐야 돼요. 독립전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겁니다. 독립전원은 쉽게 얘기하면 전류원이나 전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전원이 아닌 전원은 종속전원이 있습니다. 뭐 OPAMP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종속전원인 거고, 이 경우에는 이제 중첩의 원리를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독립전원에 대해서 해석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 개의 독립전원을 가지고 있는 회로에서 회로 내의 특정 요소, 예를 들면 어떤 저항, 부하 저항이죠. 그렇죠? 어떤 부하 저항에 대한 전압이나 전류의 응답이 각각의 독립전원에 의한 개별 응답의 합과 같다. 중첩의 원리는 합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내용을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A 입력을 A 주고 입력을 B를 줬어요. 그럼 결과 출력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A에 대한 출력과 B에 대한 출력의 합으로 출력이 나오겠죠. A에 대한 출력을 C라고 하고 B에 대한 출력을 D라고 하자. 간단히 표현해 보면 입력이 A일 때 출력이 C예요. 입력이 B일 때 출력이 D가 나왔어요. 각각 별도로 만약에 A와 B의 입력을 동시에 주면 출력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C와 D로 나오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걸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A 더하기 B의 입력이 C 더하기 D의 출력으로 이어진다면 이런 원리가 성립하면 중첩의 원리라고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전원에 대해서는 어떤 개별 요소의 회로 요소에 대해서 출력이 더해서 출력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 이 원리를 적용해서 복잡한 회로의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 나와 보면 전류원 6A가 있어요. 그리고 저항이 R1과 R2가 있죠. 그리고 전압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전원이 두 개인 거죠. 왼쪽에 전류원, 오른쪽에 전압원이 있을 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5매 R2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개별 요소, 즉 15매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전류원에 의한 기여가 있겠고 전압원에 의한 기여가 있을 텐데, 전류원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 R2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전류원은 없고 전압원만 하나 놓고 보았을 때 R2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그게 원래 본 회로에서 R2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처음 아래 그림은 전류원만 생각한 거죠. 그럼 전압원은 어떻게 되는가? 전압원은 개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방, 그렇죠? 전압원은 개방을 해서 개방의 단락이죠. 죄송합니다. 전압원은 단락을 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전류원을 생각하지 않을 때 전류원은 어떻게 돼요? 전류원은 단락을 해서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전류원은 단락해서 없애고 전압원은 개방해서 없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래 그림은 어땠어요? 아래 그림은 전류원만 푸는 거고 전압원을 없앤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단락해야 되니까 쭉 이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던 전압원이 없어져서 단락 형태가 된 거고, 오른쪽 그림의 경우에는 전류원을 없앴죠. 전류원이 본래 여기 있었는데, 저 왼쪽에 이렇게 전류원이 있었는데 얘를 개방해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원 하나만 이렇게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원에서 의한 전류원만에 의한 전류가 2A가 흐르게 되겠고, 전압원에 의한 전류는
마이너스 3A. 이 부호에 유의해야죠. 전압원의 기호가 이렇게 이제 반씩 위쪽으로 전압이 가해졌으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고, 본래 우리가 봤던 오른쪽 방향의 전류를 구하는데 지금 왼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넣어줘야겠죠. 이런 부호와 같은 좀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많이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전류는 실제 회로에 원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두 전류에 의한 합이 돼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A가 흐르는 이런 경우가 시험에 또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첩의 원리가 된다. 그래서 중첩의 원리를 적용할 때는 전압원 전류원이 따로 있는가, 두 개 이상 있는가, 대개 이제 두 개가 나오겠죠. 두 개 있으면 하나 지우고 하나, 또 하나 지우고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전압이나 전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세 번째는 밀만의 정리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가끔은 출제가 돼요. 밀만의 정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위쪽에 하나의 A 단자, 그렇죠? 단자 A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래쪽에 B 단자인데 A 단자와 B 단자가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이가, 그렇죠? 왼쪽에 있는 R1, V1, 그리고 두 번째 R2, E2, R3, E3, 오른쪽에 RL. 그래서 본래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태분행 등가 회로로 보자면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 RTH 있고 RL에 얼마나 어떤 뭐 전류가 흐를지, 그렇죠? 어떤 전류가 흐를지 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분행 등가 회로로 해석해도 되지만 밀만의 정리처럼 밀만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병렬로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밀만의 정리를 사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전압이나 전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결과식은 어떻게 나오는가? 본래 V는 IR이 되는데 R의 역수를 분모에 그리고 분자에는 이게 I예요. I를 집어넣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R분의 1은 각각의 전체 저항의 역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등가 저항 구하는 형태와 같이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을 다 더한 게 이제 R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분자에 있는 전류죠. 전류는 R분의 2죠. 그래서 각각의 지선에 흐르는 전류 R분의 2원, R2분의 2, R3분의 2,3를 전체 더해주는 형태로, 이런 형태가 돼서 좀 기억하기는 편해요. 식은 복잡한 것 같지만 기억하기가 원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적용하는 것도 저항 그리고 전압이 없으면 0을 놓으면 돼요. 그렇죠? E1이나 E2, E3가 없다면 0을 놓고 저항만 있으면 저항값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런 방법의 어떤 테크닉입니다. 밀만의 정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회로를 해석할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보자면 지금 28V 그리고 2옴 7V 두 개의 전원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첩의 원리를 써도 되겠어요. 그렇죠? 전압원이 두 개니까, 그렇죠? 중첩의 원리를 써도 되고, 그런데 자세히 조금 더 테크닉을 가해서 보면 여기 위에 하나의 단자가 있고 아래에 하나의 단자가 있잖아요. 이 단자들이 어떻게 다 병렬로 세 개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밀만의 정리를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더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회로를 해석해 보면 위쪽에 단자 A, 아래쪽에 단자 B,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단자 A와 B 사이에 전압원과 저항, 그래서 전압원이 연결되어 전압원만 있는 경우 밀만의 정리를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압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전류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노튼 정리를 써서 노튼 정리를 이용해서 이 태분한 등가 회로를 구해서 전압원과 저항의 직렬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직렬 형태로 만들려면,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더 심화적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보는데, 여기 각각의 R분의 1, R분의 1, R분의 1 들어가면 되죠. 각각이 4옴, 2옴, 1옴이죠. 4, 2, 1 대입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분자는 전류가 들어가면 되겠죠. 전류는 R분의 V가 들어가요. 그래서 4분의 28, 그렇죠? 4분의 28. 오른쪽은 중간 지선에는 전압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0V 들어가주면 되고, 오른쪽에는 7V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1분의 7 이렇게 집어넣어서 전체가 8V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그림처럼 8V의 전위차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왼쪽에는 28V가 있고 중심의 오른쪽에는 7V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여야 전체 전압이 8V가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8V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20V, 즉 반대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20V가 가해줘야 되고,
여기는 그대로 얘 혼자 8V가 다 여기 저항 R2에 걸리겠고요. 그 다음에 R3 즉 오른쪽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가 이제 7V가 걸렸으니까 나머지 1V만 여기 걸리면 되겠죠. 이래서 전류 그죠? 왼쪽에 IR1과 오른쪽에 IR3를 해석해주면 5가 오른쪽에 흐르고 4가 아래로 내려가고 오른쪽에 1이 흘러가는 걸로 즉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KCL을 써서 뭐 점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틀렸는지 맞았는지 타당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죠. 이러면 빌만의 정리로 자 문제를 잘 푼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을 발휘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브릿지 평형 회로예요. 많이 응용되고 또 역시 출제가 자주 되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두 개의 단자를 보겠습니다. 먼저 A와 B를 보시는데 A와 B를 4개의 저항 R1, R2, R3, R4가 좀 복잡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전화번이 즉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서 전원을 가하니까 이제 저항이 R1, R2, R3, R4로 어떤 식으로 이제 흐르게 되겠죠. 그때 흐르는 전류가 I1, I2, R2에는 I1, I4, I2.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흐른다면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조건은 사실 V1과 V2의 전위가 같을 때인 거죠. 그렇죠? 검육의 바늘이 0이라면 그랬어요. 검육의 바늘이 0이라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0이다 그런 얘기는 도통이 되어 있는데도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전압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이 같으면 다른 곳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R1에서 R2로만, R3에서 R4로만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R3에 흐르는 전류 I2가 R4에도 그대로 흐를 테고 R1에 흐르는 전류 I1이 R2에도 역시 그대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길이 뭐밖에 없어요. 위쪽으로 흐르는 길, 아래쪽으로 흐르는 전류길 요거밖에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등가 회로를 구성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R1, R2 위로 흐르는 전류길이 지선이 하나 있고 아래로 저항 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이렇게 돼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R1, R2, 아래쪽에 R3, R4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점은 어때요? 두 점은 전위가 같으니까 연결돼도 흐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완전한 등가 회로가 되겠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여기 이제 하나의 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도 되겠네요. 그래서 1, 2, 3, 4 4개의 저항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병렬 저항과 병렬 저항의 직렬 연결. 이건 뭐예요? 위에 있는 직렬 저항과 아래에 있는 직렬 저항의 병렬 연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자, 둘 다 가능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구성에서는 이제 V1과 V2가 같아야 되니까 V1은 R1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거고 V2는 R3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전압 배분에 의해서 R1, R2분의 R2에 걸리는 전압과 R3, R4 중에서 R4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요. 그래서 전압은 이렇게 약분해주고 분모는 분자끼리, 분모끼리 서로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게 서로 같아야겠죠. 그래서 R2, R4는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역시 소거해주면 R1, R4가 R2, R3가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R1이 마주보는 R4의 곱, R2가 마주보는 R3의 곱이 서로 같게끔 하는 그래서 미지저항 하나가 주어진다면 그 미지저항을 구해낼 수도 있겠죠. 이런 과정, 이런 형태가 브릿지 평형 회로가 되는데 간단한 브릿지 평형 회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항만 가지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 리액턴스가 가미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임피던스의 평형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축전기, 정전 용량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인덕턴스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류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 브릿지 평형 회로가 응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름은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이름이 붙여줄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브릿지 평형 회로를 마치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삼상교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교류 공부할 때는 이걸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단상 3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우리가 단상 3개로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는 삼상교류 발전기, 교류 결선법, 그리고 평형 삼상 회로와 비정연파 교류에 대해서만 우리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삼상교류 발전기라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삼상교류 발전기는 동기 발전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쓰는 발전기가 다 동기 발전기이기 때문에 동기 발전기가 삼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A상, B상, C상 이렇게 있어요. 안에 모형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자극이 회전하게 되면 처음에 A를 지나고 그다음 B를 지나고 C를 지나겠죠. 그래서 A, B, C를 지나면서 각각 A상의 전압을 B, C에 연달아서 전압을 생성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있다면 발전기 3개가 있는 건데 얘네들을 적절히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기로 이 세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을 그대로 연결하면 되겠죠. 더해주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좀 그 더해주는 방법이 삼각함수가 나오니까 복잡할 뿐이죠. 결과적으로는 단상 3개를 그냥 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물론 시간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표현한 그런 내용을 표현한 게 오른쪽 그림이 됩니다. 보면 빨간색 A상이 먼저 최대에 도달했고 그 다음에 B가 최대 전압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 C의 최대 전압에 도달하게 되는 이런 함수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VA에 대한 함수, VB, VC에 대한 기전력, 유도 전압의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만 달라요? 이렇게 위상만 120도, 120도가 각각 계속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A상이 위상, 참 빠른 위상, 그 다음 B상은 120도가 느리고 C상은 또 120도가 느린 이런 위상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다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삼상 교류 발전기가 되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어느 지점에서든지 예를 들어 이 지점을 볼까요? 어느 지점에서든지 이 경우에는 C상이 0이고 A상이 어떤 값 그리고 B상이 어떤 값을 갖는데 위쪽에 A상 쪽의 전압과 B상 쪽의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같죠. 그래서 더해주면 0이 나오고 다른 또 임의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B가 0이 돼서 더해주면 0이 나올 테고요. 요 중간 정도 한번 보도록 하죠. 중간 정도. 그러면 B도 플러스 A도 플러스 C는 마이너스인데 B의 크기 더하기 A의 크기를 해주면 C의 크기랑 항상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여러분 삼각함수에서 공부 이론적으로 보자면 이 세 개를 그냥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하면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면 항상 0이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상 교류 발전기의 순시치, 합의 순시치는 언제나 제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상 교류의 결선법 그랬는데 이 교류 결선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 바로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전원을 더해주는 방법. 우리가 동기발전기에서는 Y결선을 하게 되죠. 중성점을 접지해서 중성점을 모아서 선 하나씩 모아서 중성점에 대고 나머지 선 하나 각각 3개를 인출해서 삼상 3선이나 또는 삼상 4선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전원을 어쨌든 연결했어요. 그래서 전원에 대한 결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대로 생각하면 부하 쪽에서도 연결을 할 수 있겠죠. 부하 쪽에서도 어떻게 이 부하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가에 의해서 그렇죠? 그럼 부하도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과 부하를 다 결선하는 방법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림은 전원에 대한 결선이 되겠죠. 그래서 Y 결선을 하게 되고 델타 결선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델타 결선을 할 수도 있고 삼상 부하의 결선도 Y 결선을 할 수도 있고 델타 결선을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동기 발전기는 Y 결선으로 해서 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A, B, C의 단자가 있고 중성점을 같이 이제 내게 되면 중성 접지 단자가 이렇게 N 단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델타 결선의 경우에도 A, B, C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델타 결선의 경우에는 연달아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게 이렇게 연결을 했죠. 그래서 A' 쪽에 B가 연결이 돼. A''와 B를 연결하는 거고 B''와 C를 연결하는 거고 C''와 A가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형태죠. 델타 Y결선은 어땠어요? 다 우리가 다시 쪽 A', B', C''를 하나에 묶어주고 나머지가 A, B, C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연결처럼 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Y결선을 해서 또는 계속 이어서 이렇게 델타 결선을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일단 결선법을 이렇게 종류를 봤었고요. 전원의 Y결선의 특징을 보게 될 텐데 전원의 Y결선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뭐 되게 많이 암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A상,
B상, C상이 이렇게 이제 전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A-, B-, C-를 한 점으로 중성점으로 연결을 하고 나머지 A, B, C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거에 대한 벡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데, 자, A가 위상이 제일 빠르죠. B는 120도, C는 120도 더 느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VA, VB, BC를 오른쪽 B번 그림처럼 벡터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놓고 보는데, 그러면 VAB라고 왼쪽 그림에서 VAB라고 나와 있는 건 A상의 A단자와 B상의 B단자 사이의 전압이에요. VAB는. 그럼 VAB는 어떻게 결국에 뭐예요? VAB는 VA 마이너스 VB인 거죠. 그렇죠? AB 사이에 전위차가 되니까 VA 마이너스 VB가 되는 거고, 이 VA 마이너스 VB의 벡터를 오른쪽 그림에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VA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해주는 거죠. 그렇죠? VA 더하기 마이너스 VB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VB 벡터 여기 있는데 요거에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얘가 VAB 벡터가 되고, 요 각도는 다름 아닌 몇 도예요? 30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6분의 파이. 그래서 선간 전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자를 낸 거잖아요. 단자를 냈으니까 이게 선이 3개 나와 있죠. 3개의 선. 그래서 각 선 간의 전위차가 돼서 선간 전압이라고 하는 거고, 선간 전압을 구할 때 이 벡터식을 사용하면 그리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당연히 VAB는 VA보다 루트 3배가 큽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대각선의, 이걸 대각선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 사이 빗변, 그렇죠? 마름모라고 봐도 되겠죠. 마름모의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죠. 그렇죠? 이 VAB는 루트 3배가 되죠. VA에. 그래서 크기는 루트 3배가 되는 거고, 위상은 어때요? 30도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플러스 30도가 위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IL과 IP는 같다고 그랬는데, 이 P가 바로 이제 상전류를 얘기하는 거고, L은 선, 그죠? 라인, 그죠? 선 전류를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아래쪽도 얘가 이제 선 전압이 되는 거고, 오른쪽이 VP만 보자면 VP가 상전압이죠. 이 상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맨 처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발전기 그림에서 A상, B상, C상 각각이 만들어내는 단상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단상의 전압이나 전류.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상에서 나온 전류가 그대로 A 단자로 그대로 가잖아요. 쭉 이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 A는 상 전류는 그대로 바로 선의 단자로 나오기 때문에 상 전류와 선 전류는 당연히 같은 겁니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면 Y결선, 전원을 Y결선한 회로의 출력, 즉 선 전류와 선 전압을 다 쉽게 구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상의 값을 다 알고 있다면. 그래서 Y결선은 뭐가 루트 3배가 돼요? 선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고, 위상이 30도 빠른 형태로 VAB가, 즉 선전압이 나오게 된다. 요거를 잘 기억하면 돼요. 상전압이 같으니까 선전압은 루트 3배. 항상 루트 3을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Y결선을 정리해보고, 델타 결선은 요거의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델타 결선은 전류가 루트 3배, 그죠? 반대가. 그리고 전압은 선전압은 상전압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이런 형태. 이거 역시 이제 벡터로 놓고 해석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벡터 그림 해보시면 VA는 그대로 VL은 VP가 되고, 그래서 전압은 상전압이나 선전압이나 같을 때고, 전류가 루트 3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는데, 위상은 30도 또 느려지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벡터도 또는 벡터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그럼 Y결선 외우면 델타 결선 알아지겠죠. 그래서 Y결선은 전압이 루트 3배, Y결선, 델타 결선은 전류가 루트 3배. 이렇게 잘 기억을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도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됩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과 그리고 부하의 연결이에요. 전원과 부하의 연결. 그럼 전원과 부하의 연결해서 전원이 Y결선, 부하도 Y결선, 이런 걸 이제 YY 회로라고 하죠. 전원의 접속 및 부하의 접속이 모두 Y결선인 회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전류와 상전류는 서로 동상이다. Y결선의 특징이죠. 전류가 같다. 그래서 Y결선은 전류가 같다. 그래서 IL이 IP가 되는 거고, 선전압과
선간전압과 선준료 사이의 관계는 어때요? IL은 G 루트 3 G분의 VL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VL이 바로 뭐가 돼요? VL은 루트 3 GI가 되는 거죠. IL 그러니까 IL을 구해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루트 3이 들어가는 이유는 선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대로 루트 3 GIL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델타 회로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YY 회로 한번 보시죠. 다시 I가 같았죠. 그러면 델타 회로의 경우에는 V가 같게 되는 거고, IL이 루트 3 IP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IL의 크기를 VL로 표현하면 G분의 루트 3 VL로 이렇게 루트 3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YY 결선이나 YY 회로나 이제 델타 회로, 뭐 Y 델타도 만들 수 있고 델타 Y도 사실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델타를 Y로 변환하는 방법을 쓰면 Y 델타 YY, 뭐 델타 Y 다 구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바로 Y 델타의 변환인데. 부하의 변환에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Y 결선 모양이 왼쪽에 나와 있죠. 이게 이제 Y 결선, 오른쪽은 이제 델타 결선이에요. 이 경우에 Y 결선의 저항은 세 저항을 RA, RB, RC. 이 저항이 같으면 평형회로라고 합니다. 평형회로. 저항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RA, RB, RC가 다르면 그때는 이제 불평형 회로가 되는 거고, 오른쪽 델타도 역시 R1, R2, R3가 같으면 이제 평형이고, 이게 같지 않으면 불평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식에 보면 R1을 구했어요. R1을 구했다는 얘기는 R1은 오른쪽에 있는 델타 회로의 저항인 거죠. 그런데 델타 회로의 저항인데 이거 왜 구했냐면 Y 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변환해서 해석하면 해석이 쉬워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해석하면 또 해석이 쉬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기술이에요, 기술. 델타를 Y로 바꾸는 방법.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런 거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R1 값은 얼마냐? 이런 Y가 주어졌어요. 얘를 델타 회로로 어떻게 바꾸냐? R1, R2, R3를 다 구해야 되는데, R1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개의 점을 단자를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럼 R1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여기에 만들어질 R1의 값은 RA와 RB,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R 오른쪽을 보시면 R1은 반대쪽에 있는 저항이 RC죠, RC. 그죠? 반대쪽에 있는 저항. 그래서 건너편 저항 이런 얘기예요. 건너편 저항분의 나머지는 뭐가 됐어요? 둘 쌍씩 곱한 거죠. RA, RB, RB, RC, RC, RA 다 두 개씩 각각 곱한 걸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뭐 RA, RB 이렇게 것들의 합이다 이런 얘기예요. 건너편 저항 하나분의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만약에 델타 회로가 주어졌는데 Y 회로를 내가 구해보고 싶다. 그때 RA를 구하는 방법은 뭐래요? RA를 구하는 방법은 요 R1, R2, R3를 다 더해요. 그렇죠? 총합이죠. 세 개의 저항분에 RA에 인접해 있는 RA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RA를 지나가는 그게 뭐예요? R1과 R2죠. R1과 R2의 곱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분의 이걸 외울 때는 합분의 인접한 걸 서로 곱했다 인접곱 이렇게 이제 외워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델타 회로의 저항을 구할 때는 건너편 분의 쌍쌍이 곱한 거의 합, 그렇죠? Y 결선의 델타를 Y로 바꾸려고 해요. RA는 얼마예요? 전체 합분의 인접곱 이렇게 해서 구해주는 방법으로 잘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뭐 직렬, 병렬 연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암기해서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뭐 거의 매년 나오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림에서 A의 3상 델타 회로죠. 이걸 B의 3상 Y 회로, Y 부하 사이에 GY, G 델타 사이의 관계는 어느 것이 옳은가? 그래서 GY를 구하는 방법 뭐예요? GY는 Y 회로니까 델타죠. 델타의 총합분의 인접곱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GD가 다 같은, GY가 다 같은 이제 평형 회로가 되는 겁니다.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gy를 구하는 것 다 세 개 다 더한 거분의 인접 곱 해주니까 3분의 g 델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그럼 g 델타는 어떻게 돼요? g 델타는 3g y가 되겠죠. 그 세 개를 우리가 델타 결선 gd가 얼마냐 얘를 구할 때는 세 개 다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y 결선의 저항을 구할 때는 델타를 세 개 다 세 개를 나눠주면 되겠죠. 3분의 gd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평형 회로는 뭐 아주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평형 회로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있는 식처럼 암기해서 이걸 각자를 다 그죠? 각자 식을 다 암기해서 또 구해주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은 대칭 삼상 성형이 바로 y 결선을 얘기하는 거죠. 성형 부하 g는 6 더하기 j 8이에요. 근데 세 개가 다 동일하니까 평형 회로죠. 200V의 상전압이 공급될 때 선전류를 구하시오. 이 경우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 되는 거죠. 그대로 구해주면 됩니다. G분의 VP 구해주면 되겠죠. IP는 G분의 VP인데 Y결선이니까 IL이나 IP 즉 선전류 상전류가 같겠죠. 그래서 6 더하기 8분의 200이니까 그냥 20 얘는 그냥 10이잖아요. 6, 8, 10, 3, 4, 5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가 되는 거고 2배 한 6, 8, 10이 되겠죠. 그래서 6, 8 더해주면 10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막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 6, 8, 10 바로 답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10분의 200 하면 20이 답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빠짐없이 나오는 결선이 V결선입니다. V결선. 그래서 V결선의 경우는 델타 결선된 부하에서 델타 결선 변압기 특히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 델타 결선된 세 개의 변압기 중에 하나가 이제 고장이 난 경우예요. 그러면 두 개만 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V결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V결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가 이제 빠졌으니까요. 일부러 V결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응급조치용으로 그죠? 그대로 쓸 수 있다. V결선으로. 자, V결선을 하게 되면 이 벡터 그림에서 VC가 빠져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력비는 P 델타분의 PV에서 57.7V 루트 3분의 1이죠. 루트 3분의 1% 57.7%가 나오는 거고 이용률은 P라고 하는 건 본래 다 있는 경우죠. 2분의 루트 3이 돼서 86.6% 출력비와 이용률을 잘 암기를 하세요. 이거는 그대로 암기한 거 그대로 이 수치가 그대로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출력비를 86.6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용률을 57.7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V결선까지 정리를 한 표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결선과 델타 결선, V결선의 선간전압, 선전류, 출력 사이의 이런 표를 보시면 또 암기한 걸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비정연파 교류를 보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프리에 급수라는 말, 이거 의미를 또 해석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프리에 급수의 의미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여기 보면 직류 성분, 정연파 및 여러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는 비정연파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함수. 그러니까 비정연파라고 하는 건 정연파는 간단하죠. 삼각함수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단조합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 더해지게 되면 아주 복잡한 결과가 이루어지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복잡한 전압이나 전류도 결과적으로는 분해해 보면 무수히 많은 또는 여러 개의 정연파 함수들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형파가 있다고 합시다. 구형파. 이렇게 구형파가 있는데 이 구형파는 그림에서 보면 그냥 사각파지만 사각파니까 삼각함수를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아주 많은 삼각함수를 기교 있게 더해서 빼서 그죠? 더해서 빼서 이런 함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그려보죠. 이런 삼각함수가 있고, 이런 삼각함수가 있고, 이런 삼각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것도 무수히 많은 삼각함수들의 합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 요거 더하기, 그냥 각각의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어쨌든
복잡하게 덧셈 뺄셈 막 해보면, 그죠? 해보면 이렇게 특별한 회로도 회로에 이렇게 특별한 전압도 파형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프리에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한 거죠. 이론식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삼각 여연파와 정연파 삼각함수들의 합과 만약에 직류 성분도 있다 그러면 직류 성분의 합을 직류 성분을 더해서 임의의 함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모든 함수를 다 만들 수도 있어요. 모든 함수를. 그래서 이제 통신에서도 통신공학이나 이런 데서 아주 중요하게 프리에 급수를 해석하게 되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이런 내용만 좀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사인파 교류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비사인파 교류라고 하는 건 기본파의 고조파의 직류분, 고조파라고 하는 건 요거죠. 바로 n, 그죠? n. 프리에 급수예요. 그대로. n이 1인 것, 2인 것, 3인 것. n이 1이면 기본파, 2면 2고조파, 3이면 3고조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홀수 고조파가 많이 사인에서 나오게 될 텐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비사인파 교류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내용은 프리에 급수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기본파는 기본이 되는 파형이죠. 삼각함수 하나 있는 거고 고조파는 n차, 그렇죠? 1, 2, 3차, 2, 3차가 되는 거고 고주파의 그 용어 설명이에요. 용어. 고주파라고 하는 건 3이나 3MHz가 돼서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이거 세 개하고 이거 세 개는 기본파냐 고조파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고주파는 기본 주파수가 수 메가헤르츠가 되는 메가헤르츠 대역이 되는 높은 그런 주파수를 가진 걸 고주파라고 하는 겁니다. 고조파와 고주파는 의미상은 당연히 이제 구분이 돼야겠죠. 고조파는 3, 2, 3, 4, 5, 6, 7 이렇게 이제 파를 얘기하는 거고 n 값이 그죠? 고주파는 주파수 자체가 몇 메가헤르츠로 이렇게 높아진 그런 회로를 그런 신호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비사인파 교류의 성분을 한번 더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직사각형 파의 경우, 이게 구형파죠. 직사각형 파의 경우에는 직류 성분이 없죠. 교류니까 직류 성분이 없고 그 사인 n이 1인 이게 기본파죠. n이 1인, n이 1인 기본파, n이 3, 5, 7, 9로 나가죠. 왜냐하면 사인파 모양으로 사인파 형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인파인데 이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n이 홀수 고조파만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니까 좀 봐주시고 직사각형파가 나왔는데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틀린 거겠죠. 구형파에서. 자, 비정연파 교류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코사인에 대한 고조파가 나와 있죠. 코사인의 기본파와 3, 5 고조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코사인이니까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코사인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 그렇죠? 원점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에요. 좌우가 대칭. 그러니까 이 함수들도 좌우 대칭이죠. 좌우 대칭. 그럼 좌우 대칭이 되는 그림은 여기서 가번 그림밖에 없죠. 나나 다는 사인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라도 역시 사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개의 대칭은 원점 대칭이라고 해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함수의 이름을 지을 때는 기함수라고 합니다. 기함수. 이런 것들은 좌우 대칭이죠.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 y축 대칭인 함수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해요. 우함수. 그래서 우함수는 코사인 함수가 되는 거고 기함수는 사인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럼 복잡한 문제가 나와도 어떤 경우에는 단순하게 풀 수도 있다라는 스킬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함수나 기함수, 이 대칭 축이 어디냐, 대칭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도 다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단자, 4단자 회로망인데 내용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의미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자 회로, 단자가 두 개니까 2단자 회로라고 하겠죠. 2단자 회로에서는 구동점 임피던스가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한 쌍의 단자에서 본 합성 임피던스, 즉 저항 임피던스가 얼마냐, 이게 이제 구동점 임피던스가 되는데 회로 소자의 임피던스를 저항 인덕턴스 정전 용량에 대해서 다 구해 본 거고, 그래서 J오메가 L 인덕턴스의 임피던스는 J오메가 L인 것도 알고 있겠죠. 정전 용량의 경우에는 J오메가 C분의 1 또는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J가 되겠고,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S평면에서 나타나면 그대로 J 오메가를 S로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SL, 그리고 정전 용량의 경우에는 SC분의 1이 되는 거죠. J 오메가를 S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때 이제 0점과 극점, 이것도 출제가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0점이라고 하는 건 분자가 0이 되면 이 값이 0이 나오겠죠. 분자가 0이 되는 조건. 그래서 0점이라고 하는 거고, 극점에서는 정의되지 않을 때, 그렇죠? 분모가 0이 될 때 S는 마이너스 3, S는 마이너스 4일 때 0이 되죠. 이런 거는 이제 극점에 해당하는 거고, 회로에서는 개방의 의미가 있어요. 회로에서 개방. 회로가 정의되지 않는 거. 개방하면 정의되지 않죠. 0점은 단락되었을 때 0점이 되겠죠. 임피던스가 0이 되는, 탈락하면 임피던스가 0이 되는 거고, 개방하면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돼서 정의되지 않으면 우리가 극점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점 극점을 구하라. 아주 간단해요. 아래쪽 분모가 0이면 극점, 위쪽이 0이면 0점.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걸 표현하는데 0점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0점이고, 극점은 x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인 곳, 이게 바로 S평면에서 S값이 이런 값을 가질 때 극점 0점, 0점 극점을 이제 구해볼 수 있는 겁니다.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죠. 그림과 같은 회로의 구동점 임피던스 두 포트, 두 단자죠. 이 단자에서 바라본 임피던스가 그대로 구동점 임피던스. 구동점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전원인 거죠. 전원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를 구해라. J 오메가, 여기서는 이제 저항과 인덕터가, 저항과 인덕턴스가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분의 곱으로 또 구해주면 되겠죠. 합분의 곱, 그렇죠? 합분의 곱. 합분의 곱이 쉽네요. 그렇죠? 2 더하기 J 오메가 또는 2 더하기 S분의 2S 이렇게 구해도 되겠죠. 자, 바로 그 다음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직렬 연결하고 이렇게 정전 용량 병렬 연결한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2S S분의 2, 이게 이제 L에 대한 거고, 이게 C에 대한 거죠. 그리고 곱하기 합분의 곱 해주면 되겠죠. 합분의 곱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S 값으로 나와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분모 분자 다 해석을 해서 0점이나 극점도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극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없다면 그럼 극점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정저항회로. 정저항회로도 뭐 단답형 문제로, 단답형,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에서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정저항회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저항은 일정한 저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리액턴스가 0으로 될 수 있는 주파수에 한해서, 그렇죠? 리액턴스가 0이 되는 주파수를 가하면 임피던스 자체는 그 저항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회로를 정저항 회로가 된다. 이건 주파수에 의한 거죠. 주파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 암기해주면 됩니다. R은 루트 C분의 L, 아주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내용은 리액턴스가 0이 된다. 리액턴스가 0이 되는 주파수, 어떤 주파수에 관해서도 언제나 0이 되는, 허수부가 0이 됐으니까 리액턴스가 0이 되는 조건을 결과적으로 구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식도 역시 암기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정저항 회로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가 정저항 회로가 되기 위한 저항 아래값 루트 C분의 L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사단자 회로망 가보도록 하죠. 사단자 회로망은 이제 단자가 4개인 거죠.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그래서 대개는 입력, 출력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왼쪽을 구동, 오른쪽을 이제 부하 쪽, 이렇게 전원 측과 부하 측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투포트 회로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왼쪽은 1, 1- 오른쪽은 2, 2- 1포트, 2포트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런 것들. 근데 여기 안에 뭔가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죠? 얘가 아주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는 결과적으로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얘네들을. 그래서 V1, V2, I1, I2 사이의 어떤 관계가 바로 이 둘 사이, 입력과 출력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얘네들, 회로 소자들, 이것들을 가지고 그 관계를 다 구성해낼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이게 사단자 회로망이니까 결과적으로 사단자 회로망은 그
전선이나, 그죠? 전선이나 아니면 어떤 저항 그 연결되고 있는 연결선, 그런 중간 다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결과적 그 내용으로 보면 처음에 이제 임피던스 파라미터라고 나오는데 임피던스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사이 사단자망을 사이 연결되고 있는 이 매개들을 임피던스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임피던스일 때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V1, V2는 I1, I2로 이렇게 전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관계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V1과 V2를 I1과 I2로 나타낸 관계식이 되는데 이걸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사단자 회로망의 특징은 사단자 회로의 특징은 요 지들의 지의 요소, 그죠? 지행렬이죠. 지행렬. 이걸 임피던스 파라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지행렬을 임피던스 파라미터. 이 임피던스 파라미터는 얼마인가는 바로 얘네들을 연결하고 있는 이 저항들 가지고 다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쪽 그래 보면 G1, G2, G3. G1은 직렬, 입력 측의 직렬, G2는 출력 측의 직렬, G3는 병렬. 이런 이제 임피던스들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세 개의 임피던스가 연결되어 있을 때 지행렬이 어떻게 구해질 수 있는가, 이걸 임피던스 파라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구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른쪽 값들은 암기를 하면 좋은데 이 암기의 의미라고 하는 것, 즉 G1, G3 합인 G11은 위에서 어떤 식이 돼요? 요 값이 되는 거죠. 요 값. 그러니까 이 값은 뭐예요? 요 항이 0일 때, 즉 I2가 0일 때, 얘는 뭐예요? I2가 0이 될 때 뭐를 구하는 거예요? I1분의 V1을 구한 거죠. G22는 뭐가 돼요? G22. 요거잖아요. 요거죠. G22는 I1을 0으로 놓고 요 앞에 항은 0이 되고 얘는 0이 되고 그때 I2분의 V2죠. I1이 0일 때 I2분의 V2다. I2분의 V2가 돼서 요게 바로 뭐예요? 이게 임피던스잖아요. 임피던스. 임피던스. 근데 어떤 임피던스예요? 출력 측이 단락되었을 때 입력 측의 임피던스가 되는 거고, 이 G22를 해석해 보면 입력 측이 단락되었을 때 출력 측의 임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실제 왼쪽 회로로 돌아가서 I2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말 그대로 이렇게 단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I1분의 V1은 어떻게 되겠어요? I1분의 V1이 얼마가 돼요? V1은 I1 G1 더하기 I1 G3가 되겠죠. 여기서 왼쪽 회로를 가지고 얘를 보면 I1분의 V1은 I1 G1 더하기 I2 I1 G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I1을 다 약분하게 되면 결국 뭐만 남아요? G1 더하기 G3만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회로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V는 IR 전압 배분 잘 적용하면 G1, G11, G12, G21, G22도 다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한 결과가 한번 정리하죠. 그 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그때 우리가 사용했던 요 식의 모양을 보게 되면 가지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T자 알파벳의 T자 모양으로 돼 있죠. T형 회로의 경우 G12, G12나 G21은 G3예요. G3. 그 병렬 회로, 병렬 임피던스만 여기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그 나머지는 뭐예요? 요거 두 개 더한 거, 그렇죠? 오른쪽으로 G2, G3 더한 게 각각 G11, G22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를 보면 T형 회로의 임피던스 파라미터, 즉 지행렬을 이렇게 쉽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한 번만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눈썰미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단시간에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또 못 풀게 됩니다. 그 다음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도 동일해요. 이제 임피던스의 개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드미턴스의 개념에서 보자. 그 얘기는 전류를 구해봤다. 뭘로? 전압을 가지고 전류에 대한 식을 구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붙는 계수들은 다 어드미턴스가 되겠죠. 어드미턴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임피던스 파라미터 봤던 것처럼 얘도 보는데 이거는 파이형 회로라고 합니다. 알파벳의
그리스 문자의 파이와 유사하게 생겼죠. 그래서 파이형 회로의 경우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 역시 뭐예요? 두 개 더해서 y1, y2 더하는 거고, 이렇게 더하면 뭐가 돼요? y2, y3 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1, 22는 쉽게 구해지는데, 그러면 이 y12와 y21 얘는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얘죠. 그렇죠? 가운데 연결된 직렬 성분, 이 y2가 바로 y11, y12, y21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암기하기 쉽겠죠. 그래서 T형 회로가 나오면 임피던스 파라미터를 구하면 쉬워지고, 파이형 회로가 나오면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를 구하는 게 쉽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CD 파라미터. 이건 또 ABCD 파라미터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입력측과 출력측이죠. 입력측과 출력측. 그래서 출력측의 값을 가지고 입력측을 구해낼 때 쓰는 ABCD 계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ABCD의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A의 의미는 얘가 0일 때죠. 여기 0일 때. 즉 I2가 0일 때니까 전류가 흐르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때요? 개방이 되는 거죠. 출력이 개방되었을 때 V2분의 V1이니까 V2분의 V1이니까 전압비죠. 전압비. 그러니까 전압의 이득. 그죠? 전압의 이득이 되는 거고, B, 계수 B는 뭐가 되겠어요? 계수 B는 얘가 0이 돼야겠죠. V2가 0일 때. 그러니까 단락이 되는 거죠. 출력이 단락되었을 때 I2분의 V1을 구하는 거죠. I2분의 V1이니까 I분의 V니까 이건 임피던스죠. 단락 임피던스를 구한 거고, 이런 방법대로 다 C와 D를 다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C는 역시 I2가 0일 때 개방되었을 때 어드미턴스 값, D는 뭐예요? 단락되었을 때 전류 이득,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BCD가 뭐냐? 이게 뭐냐? 이 파라미터의 의미가 뭐냐? 다 기출문제입니다. 출제가 되니까 그대로 개방 전압 이득, 단락, 개방, 단락 더, 계단, 계단 이렇게 외우면 되고, 전압, 전류, 그죠? 전압, 전류 가운데는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묻거나 B를 묻거나 C, D 하나를 묻는 경우도 있고 A, B, C, D를 뭐 다 구하는 경우도 복잡하게는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잘 암기하시면, 내용을 이제 알았으니까 내용을 알면 시험에서는 암기죠.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출 방법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데, 이런 거 이제 직렬 임피던스 회로의 경우는 이거죠. 직렬로 연결된 임피던스 이런 행렬로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병렬 어드미턴스의 경우에는 물론 임피던스의 역수가 이제 어드미턴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죠. 여기 그렇죠? 이쪽은 0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잡한 회로,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럼 얘는 직렬 임피던스와 병렬 임피던스의 연결이죠. 직렬 임피던스와 병렬 임피던스의 곱으로 이렇게 행렬 곱을 해주면 되고, 이건 뭐예요? 병렬 먼저, 직렬 나중.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한 회로도 우리가 다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T, 파이형 이 단자망을, 또 회로망을 이렇게 구성해서 그 결과로 이렇게 나온다. 우리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상 임피던스 보시고요. 사단자의 입출력 단자의 임피던스를 접속하는 경우, 좌우에서 본 임피던스 값이 거울 영상과 같이 반대로 되어 있을 경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상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임피던스의 이 값들 G01, G02, 그리고 AD, 이게 AD, 이게 BC 같은 경우죠. AD는 요게 AD가 되는 거고, A, B, C, D를 가지고 다 구해서 G01과 G02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식. 전달 정수라고 하는 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전달 정수 꼭 암기하세요. 시험에 출제되니까. 그래서 사단자 회로망은 중점적으로 T형, 파이형 보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전개가, 행렬이 어떤 식으로 의미를 갖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전달 정수에는 전력비의 제곱근의 자연대수를 취한 거, 이게 전력비예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자연대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단자 회로망은 이렇게 좀 사실 이거보다 더 복잡한데, 우리가 기초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전달 정수까지 해서 사단자 회로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아주 긴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죠. 한번 쭉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복습을 해보시고, 회로 이론 강의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